집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합니다. 고물가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또 서방의 제재 영향으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에 빠졌는데요.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서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가 워낙 높게 형성되고 있고 또 6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6%대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속에서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공공기관 적자를 빨리 해소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 이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먼저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리긴 했지만은 요걸 가지고 공기업을 뭐 어떻게 손해를 다 메꾸기는 턱부족이거든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게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크겠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계속 전기나 뭐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의 영향 중에서 가격이 하는 역할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좀 가격에 따라서 소비하는 양을 줄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속 많이 전기나 사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적자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융통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이냐? 지금처럼 물가가 높게 올라가는데 왜 지금이어야 되냐는 얘기가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에너지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만약 우리가 가격을 융통적으로 그 시장을 반영하고 싶다면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싸게 가격을 공급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비도 늘지만은 그 손해는 어딘가 가야 됩니다. 여기 거의 물리예요. 누군가는 그 손해를 내야 되는데 네네. 누가 내느냐,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내느냐, 아니면 소비자들이 내느냐 그 차이거든요. 언젠가는 누구가 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정부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선 세금으로 내게 하느냐, 아니면 소비자들이 쓰는 사람들이 내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이렇게 올려도 한전 적자 뭐 한 1조 3천억 정도밖에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지속돼서 못 잡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라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이번에 그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옳고 그르냐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OX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정책적인 선택의 이슈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상 시장의 원리라는 게 너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를 조절해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싸져 갖고 덜 쓰게 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이제 그 수요가 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당연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완전한 필수 소비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한 예를 보면은 지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프랑스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한수원 같은 데죠. 네네. 한국 수력 원자력.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 큰 회사가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국유화하려는 아예 100% 이제 그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정부의 선택의 이슈고 지난 이런 그 논쟁이 한 10여 년 이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런 논쟁은 지속적으로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일어나는 그 물가 상승분을 한전이라는 특정 공기업에다가 담아놓고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할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 전가를 해갖고 밸런스를 맞출 거냐의 이슈는 선택의 이슈인 거고, 다만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고통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체에다가 전가는 하되 저소득층의 일정에 배려하는 그러한 이제 이중 구조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하는 것들이 그러한 그 고통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정환 교수님, 조금 뭐 이게 조금 전기세가 복잡해가지고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전기세란 게 올리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추세 요인이 있고 변동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하면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4월에 이제 전기세가 좀 많이 올랐다, 6.9원 정도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추세 요인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1년간 기름값이라든지 생산료를 봤을 때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 측정을 해가지고 4월하고 전기 요금에도 전기 요금에도 그게 2020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2020년 제도가 바뀌면서 추세적으로 올리는 것은 자동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반영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자동 반영이긴 하지만 이게 전기세도 세수죠.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같은 거는 이제 탄소 경제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 오른 거는 그러니까 변동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4월 달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동분은 반영해야 되는데, 근데 정책적으로 안 하면 안 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정책적 정책적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변동분에 대해서 원래 보통 3원씩 그러니까 3원이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란 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변동분에 대해서는 3원 이상 못 올리게 돼. 근데 이번에는 약간 제도를 바꿔가지고 최대치 너무 적자가 누적이 됐으니까 1년 한계치인 5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한전에 주장을 해서 결국은 5원을 올리게 된 거네요. 5원을 올리게 된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미 그 추세 반영할 때부터 적절하게 못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적자가 20조가 난다, 30조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월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기름값이 이제 변동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4월엔 그 변동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이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변동분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에 아마 또 추세분 한 번 더 오르는 상황, 4.9원 정도 더 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 물가도 오르겠네요. 물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는 지금 뭐 저희가 4월에 4%대, 5월에 5%대, 뭐 6월엔 6%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물가는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지속성이 굉장히 큰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내려가기 쉽지 않고,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반등하기 쉽지 않은 이런 복잡한 체계를 흐름을 타는 거군요.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4월, 5월, 6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 피크가 언제 나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에 가느냐, 주식시장이 밑바닥을 치느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물가 고민도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적자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희 증시 체크도 좀 해볼게요.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또 물가는 당분간 좀 높게 지속되면서 기준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상황이 사실 좋지가 않은데, 그동안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외국인들이 자꾸 떠난다, 팔고 떠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27일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매수세가 딱 들어오니까 신기한 게 참 2,400선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언제든지 기다려서 봐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펀더멘털이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우리나라는 계속 좀 수요가 취약한 상태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하도 그냥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돌아온 해석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돌아서진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송재경 본부장님 어떠세요? 지금 추세적으로 돌아왔다, 매수세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일까요? 뭐 아직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 사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지난 특히 그 6월달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뭐 코스피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이제 1, 2위로 가장 많이 낙폭이 빠진, 제일 컸다. 예,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참 하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놓고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특히 지금 6월달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가장 크게 됐고요. 네. 그러면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전 세계의 물동량, 무역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질 다운되겠죠. 거라는 걱정이 네.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가장 소위 이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경제 주체가 어디냐? 우리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골고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참 나쁜 거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후장대형부터 첨단 기술까지 아주 골고루하게 산업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한국 코스피를 자기네들 전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로까지 보는 케이스들도 정도예요? 많거든요. 워낙 이제 한국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국 시장에 모든 게 주가보다 모든 걸 선행하는 지표는 없다고 표현을 하고 한국 시장이 거기서 가장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서 한국 시장이 6월달 들어서 가장 좀 격하게 반응을 했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실은 작년 1월 이후 고점 이후 계속 팔아왔거든요. 맞아요. 네. 단 한 번도 크게 늘린 적이 없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받쳐오던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비투하신 분들의 것들이 이제 일정 수준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 매매 그렇죠. 들어가지 빚을 못 않습니까? 갚으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복합되면서 이제 많이 밀렸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단락은 뭐 됐다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강력한 반등을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연장선일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팬데믹 때 주식시장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급등했죠, 그때는.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뭐 나스닥은 좀 더 빨리 올라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미국 주식시장이나 뭐 웬만한 선진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다가 덜 빠졌으니까 어떤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우리 뭐 외국인이 돌아왔는지 아닌지도 좀 궁금하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주가 지수 440개 가운데 뒤에서 1, 2위거든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게 실제 미국 주가, 우리나라 주가가 저점인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 사실은 부족하고요. 이런 것의 근본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지 않았다. 사실 미국의 지금 정책대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장이 와서 한 얘기도 네. 미국의 다음 금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빅 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혔다라는 신호가 없고 인플레이션 잡히면서 경기가 연착륙할 거라는 이런 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이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장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 수익성을 추구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 일시적인 투자처로 삼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네네. 그런 것의 근본은 경제적인 요인이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힐지 예상을 못하고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그 양적 완화 뭐 이런 것까지 얼마나 될지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다, 뭐 이래서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실제 네. 저점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죠. 지표가 잘 잡히면은. 네. 근데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게 저점이 돼서 나아질 거냐에 네. 대해서는 확답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장을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좀 인기가 없었고 낙폭이 컸던 이유 중에는 반대 매매가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 공매도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공매도도 가능성 혹은 그럴 뭐 징조들이 있었다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 특히 헤지펀드들은 네네. 공매도로 얼마든지 왜냐하면 떨어진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죠. 공매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상당히 이제 잘 활용되는 이제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볼 거.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공매도에 대면 상당히 경기를 일으키는 긴장하죠 사실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래서 네. 이제 공매도의 그런 효용성 사실은 작년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방송에 여러 번 나왔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매도의 근본적으로 공매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건강한 주식시장이 좋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게 보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공정하게 그 게임의 룰이 이제 정착됐다는 전제하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을 때는 일단 잠시 멈춤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주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한시적으로요? 예, 단기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실제로 시장에 아주 짧지만 선물 시장의 사이드카 네. 이게 이제 시장이 너무 경기가 급락을 너무, 한 네. 선물 가격이 한 6%, 5% 이렇게 급락하면은 멈추는 거 멈추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크. 증시에서의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급락하면 멈춰주죠. 이게 왜냐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왜냐하면 그 갑자기 급락을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휩쓸려서 불안해지고 불안해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던지거나? 네, 그런 일들을 네. 이제 막아주려고 냉정을 되찾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꾸로 보면 공매도를 일정 기간 가져오면서 경제 변수가 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투자적으로 심리를 일정 부분 되찾을 수도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공매도가 일정 시간 한시적으로 네네. 이렇게 급락할 때는 도입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공매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하다.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성토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뭐 한시적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지하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투자자들이 작은 그러한 변수에도. 위험에서도 상당히 격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일정 부분 좀 그걸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상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지는 사실 막는 건데 네. 제도를 좀 수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아까 식으로? 외국인 기관과 기관 개인이 좀 제도적으로 뭐 개인들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네네.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케이스는 뭐 그 공매도의 기간에 만기가 없다랄지, 네, 맞아요. 예, 뭐 이런 것들, 개인은 뭐 90일 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말씀드려 공정한 룰을 세팅한 상태에서 이제 같이 경쟁할 수 있게만 그러니까요. 해준다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공매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이제 급격한 이제 소위 그 매도 세력들을 일정 부분은 잠시 멈춤시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외국인 공매도를 싫어하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아까 그래프가 나왔는데 네, 화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공매도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뭐 80%가 이상한 게 아니라 늘 네. 80% 뭐 기관 20% 개인 뭐 2%대로 비중 자체가요? 비중 자체가 지금 늘 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한 70% 후반을 거의 보여주고 80%대를 있거든요. 늘 유지. 그거는 항상 이게 뭐 이날만 이상한 특이한 건 아니다라는 이날만 말씀이시죠? 특이한 지표라서 뭐 공매도 많이 한다 이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개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운동장이다. 아니냐라는 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공매도 할 때 좀 그러니까 몰아서 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공매도가 몰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외국인 공매도가 많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가격 하락을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개인은 공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결국 피해를 보느냐? 개인 투자자들, 산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개인 공매도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만 해도 비중이 한 20 몇 프로, 23, 4%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은요? 예, 일본은 우리가 굉장히 작네요, 그러면. 굉장히 작죠. 미국은 개인 공매도가 작은데 미국은 시장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공매도가 그렇게 클 이유가 없고요. 사거나 팔거나 다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의 크기가 뭐 개인의 공매도가 이슈가 안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사는 사람들은 개인, 기관, 외국인 거의 비중이 똑같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훨씬 많이 사죠. 개인이 훨씬 많이 사는데 코스닥에 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한다든지 특히 뭐 코스닥 큰 주식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면은 그 피해를 개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송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도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매도가 없이 그냥 놔두면은 올라가는 주식시장이나 그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는데 내리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되면 손해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빨리 넘겨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공매도가 있으면 빨리 그 속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손해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던지려는 기회가 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공매도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주식시장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합리적이지는 않죠. 사람들이 패닉을 하니까 그 패닉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그런 그 장치는 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지 주식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증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변수가 계속 터지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가 터졌는데 최근에 또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송재용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이번 디폴트는 좀 충격을 줄 만한 이슈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충격은 거의 없다. 지금 실제로는 별일 없을 것처럼.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 세계에 사실은 자기가 벌어던 그 에너지, 그 소위 오일 달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그 은행에 다 지금 예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방이 소위 경제제를 통해 갖고 묶고 나서 동결을 한 다음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동성이 없는데 갚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좌에 있어서 내 계좌에 꺼내서 줄게 그랬더니 그 계좌는 싫고 그냥 따로 내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난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98년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그때 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러시아의 이 디폴트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서로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전쟁도 교착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제재도 오히려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개의 측면, 에너지 그런 위기 측면에서도 계속 안 좋고 그런 식량 위기 측면에서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물가 위험 이런 것들을 해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좀 안 좋은 게임으로 가는 것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이게 위기냐에서 보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그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오히려 단기로 끝날 수 있었던 게 해소가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고 좀 장기화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오히려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융 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물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금융 쪽에서는 이 디폴트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중에 지금 막 뭐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벌써 제재 때문에 금융 쪽으로는 러시아가 영향을 줄 게 없어요. 어차피 그냥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뭐 금리에 대해서 국제 시장하고 지금 연결되는 게 없고 다 끊어져 있으니까. 수입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향이 전가되지도 않을 영향을 거다. 먼저 끊어놨기 때문에 디폴트가 났어도 똑같은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디폴트를 먼저 갔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정환 교수님, 근데 사실 루브라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루브라를 통해서 뭐 기름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시스템은 마비가 됐다라고 보는데 결국 국제 거래란 것이 은행의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 근데 미국이 차단한 거는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달러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차단해서 결제가 오고 가기 쉽지 않은데 그 어떻게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그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은 원유 가격을 한 3분의 1 정도 할인을 해주면서 중국이나 인도에 팔아서 자금들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뭐 충분히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금리를 바꿀 수도 있고 크게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당장은 뭐 달러가 기축 통화긴 하지만 뭐 달러 시스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지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통화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 러시아 이제 모라토리움이 났는데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보통 IMF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뭐 9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갔죠. 그 말은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부도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원유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루브라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상태라 어떻게 보면은 루브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루브라에 대한 통화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유 수출이 결국은 경제를 서포트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보통은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부도가 나면은 종이 조각, 그 통화가 종이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종이 조각이 안 되고 외부에서 더 가치가 있어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원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MF랑 비교하면은 너무 이렇게 다른 얘기네요, 너무 완전히. 명확하게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러시아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 원유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서방의 제재가 좀 잘 안 먹히는 그리고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그 러시아가 이미 이게 준비된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제재는 이미 2014년도 크림 반도를 합병시키면서 그때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이미 시작이 됐었거든요. 경제 제재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러시아는 지난 한 8년간 이미 이제 예행 연습을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미 러시아는 에너지가 충분히 잘 나는 나라고요. 전 세계 넘버 3 이제 그 에너지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로는 또 식량도 전 세계 밀, 뭐 옥수수 이런 식량 수출을 또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수입을 지금 못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2014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그러한 생필품과 관련된 것들을 국산화하는 데 많이 이미 진전을 보였거든요. 보냈군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러시아의 현재 현황 SNS 같은 걸 보시면 그 마트에 충분히 생필품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SNS 통해서. 예, 그렇게 보신다면 이 게임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사실은 경제 제재란 게 없고 못 사는 나라들일 때는 그게 상당히 먹힐 수 있지만 지금처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나라한테는 이것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약간의 진퇴양난 뭐 이런 형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적인 면인데 지금 그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서방국에서 수출을 막아놨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입을 막아놨다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원유 같은 것은 지금 계속 뭐 중국이나 인도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에 팔아먹고 있지만은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수입을 안 하니까 무역 흑자가 지금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내보내는 건 그렇기 있으니까. 때문에 저 디폴트라고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디폴트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디폴트라고 간주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지금 무역 흑자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내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디폴트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디폴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 금융 쪽으로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입을 계속 막는다면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뭐 그냥 생필품 있으니까 좀 이제 뭐 넘어간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필품이 나중에 혹시 떨어진다면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그 군사 그 장비를 많이 썼는데 이것을 이제 대체해야 된다.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 무기 같은 걸 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그 실물적인 차원에서 생길 수는 있는데 금융 쪽으로는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이렇게 또 다른 효과를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러시아는 모르겠습니다. 뭐 루블러 가치도 오르고 지금 제재 때문에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은 그렇지가 않아요. 러시아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를 지금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게 뭐 리세션이냐 혹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미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숫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래서 미국 경제도 침체로 가는 것인가 지금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IMF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심해지고 향후 이렇게 비용 부담이 심해진다는 것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위축되고 그러니까요. 고용이 위축되면 또 거죠. 한번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또 기름값들이 더 폭증한다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더 폭등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경제에 충격이 된다 그러면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라든지 미국 연준의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확률이 50대 50이다, 뭐 80대 20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충격 때문에 최근 연준에 나온 이야기는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금리의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취하면서 소비 관련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GDP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투자도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이클이 가면서 경제 성장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들이 이제 통계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시키고 이제 향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하락시키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보고서도 나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체 전조로도 볼 수 있나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숫자나 이런 것들 봤을 땐? 일단은 뭐 경제 성장률 2.9% 수치 자체는 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예측치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렇죠. 사실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미국이 8.6% 나오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을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잡힐지 안 잡힐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큰데 원유 가격이 잡힐지 안 잡힐지 이게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에 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지표 베이스로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지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얼마나 필지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갈지 안 갈지 자체 역시 아직까지 논쟁이 많. 그래서 뭐 확률이 80대 20이다, 맞아요. 50대 50이다, 뭐 아니다라는 뭐 미국은 뭐 연준에서는 노동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각종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고 물가 상승 압력은 또 부정적인 요소는 굉장히 크다.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진짜 좀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침체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려요. 침체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려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침체를 얘기할 때 뭐 NBER에서 정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침체라고 얘기한다면은 2분기 동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는 좀 미국의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숫자를 보면은 이게 진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소비나 투자는 다 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서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역성장을 한 것인지 정말 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는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지금 모든 그 예상을 본다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나오는 통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침체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연착륙 얘기하는데 연착륙을 한다면은
성장률이 느려져야 돼요. 성장률이 느려져야지만 연착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성장률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그 실업률도 대강 지금 현재 수준 또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가지만은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연착륙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침체 걱정하는데 그 침체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다듬고 정의를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침체, 그 마이너스 성장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에서 지금 금년 말에 금리가 한 3.5% 정도 갈 그 거다. 정도까지 간다. 어떤 데에서는 4%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중립 금리는 한 2%에서 2.5%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1%나 1.5%더 높으면은 그러면 진짜 그냥 그 경제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자꾸만 저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최소한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금년이나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나오는 지표는 예측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또 충격을 주고 이랬었는데 최근 들어선 또 뭐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사실 지난해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말에 신뢰가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그 일종의 이제 그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만큼 또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는 없으나 연준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침체를 유발하거나 불러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말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사이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소비자들은 지금 지난 10년간 상당히 이제 디레버리징이나 하죠. 2008년도 이후에 부채를 많이 갚아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현금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력이 아직은 이제 그 소위 그 플로우 측면이 아니라 스탁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 빚은 다 지금 정부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좀 자신감을 자꾸 내비치는 게 소비자들은 아직 단단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일부 꺾이긴 한다고 그러지만 충분히 안 꺾이면 물가가 안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 하드 랜딩을 감수하고서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일정과 같이 연동된다면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 아마 이번 주인가 나왔던 게 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가상 대결 그 여론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진짜 드디어. 분위기 안 좋군요.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 11월은 당연히 지는 거고 심지어는 2년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 11월에도 질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그해 말씀 주신 대로 침체가 만약에 점점 밀어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나타난다면 100% 그건 이제 민주당이 지는 거다 볼 수 있어서 만일 침체가 나타나야 된다면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일정과 고려를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그러한 이제 침체가 예상 밖으로 물가가 안 잡힌다면 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침체가 오고 이런 것들의 다 시작은 좀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고 금리 인상의 원인은 또 물가예요.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지 또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6월 CPI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얼마나 숫자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금통위도 그렇고요. 우리 금리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이제 같이 연계가 돼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굉장히 미국 CPI 높거든요. 저도 그 5월에는 상당히 시장이 쇼크받은 이유가 5월이 인플레이션 피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월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4월보다 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았거든요.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쇼크가 그렇게 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6월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네요. 지금 보면은 그 물류 가격은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물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미지수가 이제 그 원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전 개인적으로는 6월이 좀 그 인플레이션이 5월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그 배운 교훈이 있다면은 네. 실제로 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상과는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숫자들이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정점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정환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뭐 많은 보고서들이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인플레이션 맞아요. 지표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약 조건, 내가 물건을 살 때 계약 조건을 바꾸다든지 네. 고용을 할 때 계약 조건을 이게 물가 상승률이 10%씩 되는데 우리의 임금을 이렇게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컨플릭트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실현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예측이 어렵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9월 달에 좀 나아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뭐 은행, 뭐 금융권에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좀 불확실한 상황이 크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밖에 외부 압력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부 압력이 실제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균형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미국은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때 뭐 아직 말씀해주시 않은 지표는 이제 고용률인데 네네.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고용이 실업률이 미국의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한 4% 정도 되는데 3%, 3.6% 밑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고 이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6월에 피크가 될지 9월에 피크가 될지 뭐 올해 12월까지 갈지는 조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연준 역시 이게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빅 스텝을 갈지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 이게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아마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점이 아니라면 6월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정점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걸 보고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이제 순간이 7월에 올 텐데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빅스텝이라는 0.5%포인트 인상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게 아마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하필이면 또 이게 그 FMC보다 우리가 앞서서 먼저 해요. 해야 되는 그래서 원래는 좀 보고 하면 컨닝을 하면 좋은데. 이게 따라하면 좋은데 답을 저희가 먼저 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국면이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전기 요금을 이렇게 정상화 일부라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제스처를 취하는 측면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도 올리면서 금리까지 올리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냥 작게 소위 이제 베이비 스텝 조금 올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싶고요. 0.25 정도로. 근데 지금 그 이후로도 이제 근데 사실은 저 걱정은 뭐냐면 7, 8, 9 뒤로 가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 급하면 지금 사우디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 갖고 지금 안 만나주겠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그런 바이든 그런 이제 사우디 황제자를 만나러 지금 간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다급한 상황이고 전략 비축률을 지금 하루에 100만 배럴씩 지금 방출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10월까지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게요. 거의 절반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96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전략 비축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보루까지 쓰는데도 그렇네요. 유가가 지금 안 100불대 잡히면.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사실은 사우디나 그 UAE가 지금 충분히 그 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유가가 튄다면 사실은 이게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6월달 소위 7월에 나오는 6월달 미국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은 7월달에 오펙의 그런 증산 계획 네네. 또 플러스해서 이후로 나타날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를 좀 전해드렸는데
진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좀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시기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수가 만만치 않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 또 경제 상황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송재경 본부장,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인젝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